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산장애로 인해 가지고 30분 정기방송 시간을 늦게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됨을 시청자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육 분야의 대가, 그리고 평생을 통일교육에 바쳐오신 우리 서령수 박사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우리 통일교육 전문가 서령수 박사님에게 듣는다라는 그 특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령수 박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먼저 오늘 그 급진적인 변화, 이 세계 질서가 뭐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안보랄까 통일 대책에 대해서 우리 서령수 박사님께서 연구해 오신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방송을 몇 차례 드리면서 때로는 통일에 대한 희망, 또 미래 한국의 통일된 대한민국의 꿈을 그리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 변화를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주제에서 보듯이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변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영어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소셜 체인지 그럽니다. 사회 변화. 근데 급진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소셜 레디컬 체인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모든 건 다 변하죠. 재생무상이라고 하듯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할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머리다 그립니다. 네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길에 휴게소는 어디 가서 쉬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림이 다 그려지고. 그렇죠. 네. 요즘 또 GPX가 있어 잘 가르쳐 줍니다. 예. 근데 급진적 변화는 가던 도중에 길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보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불안현상. 이것이 그 질서재편이라고. 질서재편, 소셜, 체인지.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국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내일 그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 간에 특히 그 북핵 문제, 그리고 또 일본과의 요즘 상당히 각박해진 지소미아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한국의 국가 이익은 무엇이고, 한국의 안보의 확고한 그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아마 두 정상이 만나서 논의한다면 그 결과를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예측 이외에 어떤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우리 서령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급변해 가고 있는 세계 정세, 그리고 뭐 일본과의 지금 지소미아의 지금 문제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위분담금 문제가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의 자국 중심의 질서, 한반도 문제, 또 자국 이익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최근에 아주 재밌는 저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저서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책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레부츠키, 그리고 다니엘 지브렛이라고 하는 그 두 교수가 공동 저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최초의 이 두 교수는 트럼프는 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 이런 책을 컬럼을 써가지고 아주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어차피 그 공감을 바탕으로 쓴 책이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2018년 10월에 나왔는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트럼프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예. 미국 우선주의죠.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한 세기 동안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민주주의를 가장 모범되게 실천하는 나라를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을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가치의 대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소중한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또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 사항인데 그건 세계주의적 성격을 띠어야 됩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사실은 기독교 바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건 없이 논아주고 가진 것을 그래서 같이 공유하려는 그런 공공성의 바탕에서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는데 트럼프처럼 미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자유무역 질서도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국제 간의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주고받는 그 신뢰도 무너지고 그것도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속된 말로 나만 살겠다 이런데 어떻게 그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서로 공생 공영하고 공생 공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 요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우리 서령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트럼프의 도대체 그 아메리카 퍼스트 뭐 자국 신리주의고 지금 멕시코하고 뭐 국경 문제 때문에 좀 계속 장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동안에 미국이 전쟁에 다 사실상 가담을 했죠. 일본과의 전쟁은 이제 41년 그 하와이가 공격받으면 본격적으로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미국의 무기 체계, 미국의 경제 그 체계가 사실상 유럽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영국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생산을 보니까 미국이 세계 생산의 1900년 초에 벌써 50%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 석유를 90%를 미국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때는 좀 흥청망청했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동구에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막 밀려오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 프롤레타리아트를 중심으로 소위 독재를 해가면서 노동자 농민의 세계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구라파가 공산화돼가지고 유럽 전체를 쓸기 전에 미국의 그 부를 미국의 축적된 부를 유럽에다가 무조건 막 퍼부다 주는 이런 것을 갖다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합니다. 마샬 플랜 맞습니다. 당시에 국무장관이 마샬의 이름을 따서 맞습니다. 무상으로 뭐 농지도 개발하고 도로도 놓고 다리도 놓고 뭐 항구도 만들고 또 이런 그 고속도로 놓는데 이런 무상 지원을 해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이제 키워준 거죠. 물론 그 정책은 일반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가난한 나라는 도와주고 또 우리도 60년에 솔직히 말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서가 4.19 혁명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2억 5천만 불의 경제개발 기금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봤습니다. 5.16 나서. 장면 정권 시대 그렇죠. 5.16 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바탕 위에 경제개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거 1차 5개년 계획, 그렇습니다. 2억 5천만 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케네디 정부가 군사정부한테는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필리핀을 가서 또 외환보유고 없다고 돈 못 받아오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차관을 얻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이제 독일의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 가가지고 그 임금을 도이치방크를 통해서 송금한다는 조건을 달고 그 독일 차관을 얻어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은 여러 나라의 안보도 책임지고 또 경제도 부담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공공성의 부담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했어요. 선교사 파견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란 인물이 나오면서 미국만을 위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상호주의 질서를 깨버리고 자기만 생존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해버리니까 아까 그 교수들이 미국의 위기가 트럼프 위기가 곧 민주주의 해체 아니냐 이렇게 봐고 앞으로 미래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진가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그와 같은 그 위기의 실체가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생기죠. 왜 과거의 그 질서를 재편하느냐. 그러나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은 더 이상 이제 과거에는 2개 전쟁, 3개 전쟁도 미국이 담당했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 위기가 오면. 근데 지금은 아시아의 핵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 12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젠 2개 전쟁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중동에서도 전쟁이 하나 나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하나만 하겠다. 둘 다 해결했는데 이제는 하나만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한 아시아 쪽에서 관심을 더 갖겠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상호주의 질서가 이제 정원되면서 자기 나라만 생존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동맹의 해체라는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지소미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령수 박사님, 지금 지소미아를 트럼프가 3개월 내에 11월 23일까지 원상태로 되돌려라. 이게 노골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고 나갔고, 사실은 이제 이것이 한일 관계에 가장 지금 현재 걸림돌이고 아직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이런 상태인데,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일본의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가 이제 사반 흘러간다든지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되니까 소위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정보의 교류한다는 교류를 완전히 조약화하는 그런 이제 지소미아라는 그런 군사 정보를 포함해서 특히 북방 정보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정보라든지 또는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정보들은 이제 휴미트라고 해가지고 민간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얻어내는 정보도 있지만은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소위 공중에 위성을 한 7개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위성을. 거기서 이제 신속하게 받아지는 정보를 한국은 민간 정보가 우리는 강하죠. 인간 정보. 탈북자들이 3만 5천 명이니까 그 수많은 탈북자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만 집약해도 큰 정보가 되죠. 일본은 그건 약하죠. 그 대신 일본은 공중 정보가 강하죠.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류함으로써 신속하게 안보의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미국이 한미일 간의 동맹 관계를 더 결속시키고 이 동맹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정보의 교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2016년에 사실 그 전에도 물론 정보 교류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미국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나 일본이. 근데 이번에는 한일 간에 직접 해라. 어차피 정보 주체는 너희들이니까 둘이 연방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일본. 그리고 이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요구한 것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라는 게 2016년에 이제 결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 아베가 이제 정치적 목적에서 그랬던지 어쨌든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달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니 우리 정부는 사법부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결정한 소위 과거의 정신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징용 문제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까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본이 당연히 해야 된다. 65년에 한일 청구권에 의해서 해소가 됐다 하지만은 그건 개인의 재산에 관한 것은 개인들이 요구할 수 있고 법원 판결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국제법으로 봐도 불법이 아니다고 해서 청구권에 대한 조약은 조약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 부분은 또 별개가 다 있냐. 그래서 일본의
우리 강제징용을 했던 그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예.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예. 배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산을 소위 압류하겠다고요. 강제 압류해서 예. 집행할 수 있다. 예. 이런 예. 이제 예. 결론이 도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아베 정부가 그때 당시 아베 그 정부의 개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의원을 확보하기는 그 중요한 선거가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7월 달인 거리죠. 예, 7월 그렇습니다. 1일 날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7월 한국에 대해서 소위 그 화이트 리스트를 제거해버린다. 하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무역할 수 있는 그 아주 그 선안에 들어있는 한국을 가장 우방국인데 거기에서 이제 IT 산업의 핵심 부품이 되는 세 가지를 딱 걸어가지고 불소 같은 걸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철저하게 수출하는데 제약을 가하겠다 이런 예. 경제적 보복이죠 일종의. 그 경제 보복 조치죠. 뭐. 조치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할 때는 분명히 안보상 위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략 수출 뭐 전략 물자 뭐 이런 소재가 예, 그렇습니다. 부품 소재가 예. 전략적인 자산이다 뭐 이런 자산인데 이게 만일 적성 국가에 들어가면 예를 예를 들면 북으로 간다든지 안보에 뭐 문제가 간다든지 이럴 때는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수출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관한 심지어는 천여 가지의 부품까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겠다고 얘기 나온 거죠. 그럼 우리나라 IT 산업이 굉장히 지금 우리는 삼성이나 SK나 이런 그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좀 1, 2를 다투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만일 그렇게 안보를 유예하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을 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 안보 정보인데 그것도 그걸 교류할 가치가 없지 않냐. 너희들 어떻게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냐. 그래가지고 이제 8월 22일 날인가 해서 우리도 이제 일본에다 통보를 한 거죠.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종료하겠다. 지소미아는 1년씩 유지해가지고 제기를 안 하면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다시 자동 연장되는. 근데 이번엔 선고를 한 거죠. 유예 기간이 있지만 12월까지 있지만은 일단 종료한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일본이 또 발칵 뒤집어지고 사실은 뭐 깊은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이 주도해서 맺은 정보교류 협정이니까 이것을 카드로 내놓으면 미국이 일본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라도 조정을 해서 경제보복 문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베하고 트럼프 사이에는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뭐 내가 눈으로 보진 않았어 묵시적 동의를 해놓고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닌가. 아마 저도 우리 서령수 박사님의 지금 말씀을 동의하는 게 이 문재인 우리 대통령보다는 아베하고 트럼프의 미력이 더 깊은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미국과 일본하고 참 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것이 이 북방 관계로 북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러 북한 요 삼각 관계가 이제 북방 관계인데 사실은 이제 뭐니만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사실 지금 이 여러 가지 핵미사일을 이제 북한 쪽에 개발하고 지금 이제 뭐 소위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온 걸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김정은과 트럼프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뭐 중개 역할이랄까요?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상당히 접근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을 완성해가지고 심지어 미국을 공격할 만한 미사일까지도 개발해서 시험에 성공한 나라가 갑자기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의
쏘는 그 유지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한번 북핵 문제를 트럼프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래서 예, 이제 예, 예. 물밑 접촉이 이루어져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으로 연결되는데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몇 차례 그 사실은 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그 분위기를 띄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트럼프도 판단한 거죠. 판단했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은 상당한 국제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김정은이도 아주 그 정치적 쇼를 하느라고 기차를 타고 그렇죠. 하노이까지 예.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며칠간 왔을 겁니다. 예, 그래요. 3박 4일인가 뭐 그래요. 예, 예. 오면서 예. 트럼프도 흥분해가지고 갔는데 결국 해체는 간단하게 미국의 방식과 북한의 방식이 서로 어긋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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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한결같이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우리가 핵시설 하나를 파괴하면 네. 지금 묶여져 있는 유엔 제재에 네. 그 연속 5번에 걸쳐 제재를 가해놓은 것, 네. 그 다음에 5.24 우리 조치, 네. 쉽게 말하면 금강산 또 개성공단 결속시켜놓은 거, 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풀어주라. 예, 그러면 예, 우리도 또 예, 예.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제시하겠다. 이런 식의 예. 김정은이 방식이고, 예, 예. 미국은 처음부터 CBID라고 해서 아주 불가역적으로. 아, 그렇죠. 불가역적. 분명 예. 핵이 예. 되돌아가지 않도록 예. 해체를 시켜야 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가져라는 거야. 예. 그 첫째 조건이 리스트입니다. 예. 당신들이 리스트를 먼저 내놔봐라. 핵시설은 어디가 있고, 어디에 있고. 핵물질은 어디가 예, 있고, 예, 예, 핵연구시설은 어디가 있고, 예. 실험장은 어디가 있고, 이걸 예. 리스트 와서 딱 내놓으면 예, 그걸 보고 신뢰가 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답을 하겠다. 이게 예, 이제 예, 예. 트럼프 방식이에요. 예, 예, 그것도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예, 완전 타결 방법이죠. 예, 예, 예. 예, 예. 근데 막상 가서 앉아서 리스트를 받았어요, 받기는. 예. 받아서 보니까 중요한 몇 군데가 다 빠져있어요. 빠져버려. 예, 이거 예, 미 예. 정보국이다 확인하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내가 당신이 진지한 말을 했을 때 그걸 믿고 예. 당신을 좀 베트남 정도의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예, 그러는데 예, 예, 예. 어떻게 나를 속이냐, 예. 응? 예. 어설픈 짓을 하냐, 예, 예.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근본적으로 그 밑에 물밑 접촉을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예. 미국의 입장은 이렇고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해결돼가지고 회담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예. 바꿔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김영철 이하의 그때 당시 당사자들이 예, 예, 예. 은근하게 미국의 정보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아, 예, 자기들이 예. 숨겨놓은 걸 모를 거다. 쉽게 말하면. 예, 뭐 숨겨놓은 걸 뭐 모를 거다, 미국은. 예, 예. 상식적으로. 예, 예.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아, 나라입니까? 그러면. 예, 예, 예. 평양에서 굴러다니는 삭구공 위치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설픈 짓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당신이 리스트를 완전히 갖고 와서 마음까지 갖고 왔을 때 예. 정말 핵을 포기하겠으니 나 살려주셔 속된 말로 예, 그럴 예, 때 예.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예, 건데 예. 아주 뻣뻣하니 뭐 행동된 하나 폐기하면 또 하나 폐기요. 저 예, 제재 제재 풀고. 풀어두고 예, 풀고. 예. 이런 식으로 하자고 예. 한다면 난 못하겠다. 예. 이래서 이제 결렬된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트럼프의 방식을 고집한 사람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대통령 안보보좌관에 있었던 볼턴. 볼턴이 이제 해고당했죠. 아주 그 사람이 뭐 예, 굉장히 강경주의자죠. 강경파랍니다. 예, 강경파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최근의 얘기는 볼턴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리비아 방식을 북한에 요구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핵 문제 해결해서 방식이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예. 우크라이나 방식이고 하나가 리비아 방식이에요. 예. 그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핵을 만든 나라는 아닙니다. 예. 소련의 핵을 보관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미국이 서들어가지고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소련으로부터 안보에 보상을 해주면서 이제 해결했어요. 핵을 가져갔으니까. 가져갔죠. 소련에서 가져갔어요. 예, 가져갔죠. 러시아로 자기 가져갔죠. 것이 아니에요. 예,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리비아는 사실은 핵을 생산한 나라는 아닙니다. 예, 핵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예. 플루토늄을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확보했고, 그래서 예. 핵시설 직전에 예. 미국이 안보도 보장하고 체제도 보장한다. 예. 그러니까 내놔라고 해서 예. 사실은 그 설계도를 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불행하게도 그 내부 안에서 반란이 나가지고 리비아의 그 누굽니까 그 지도자 그 카다피인가요? 예, 카다피요. 예, 거기에 이제 몰락했잖아요.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북한의 김정은은 그런 방식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핵을 내놓은 순간
내 정권 체제도 유지에, 불안해지만 맞아요. 내 자체의 신변이 위험하다. 북한에도 그런 세력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알력이. 그래서 아마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이제 요즘 말하는 새로운 방식, 어느 정도 미국도 실리적으로 북한을 유도해 내되 북한 리스트와 동시에 교환이 완벽하게는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빅딜이라는 거죠. 빅딜이죠. 스몰 딜로 단계적으로 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실무진들이 재편되는 이런 지금 핵회담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단계적인 아마 이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그 선택해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의제로 다뤄질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지금 이제 뭐 뭐니 해도 우리 그 서령수 박사님이 국가 이익과 동맹 이익의 뭐 충돌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그 한미 동맹하면 뭐 우리가 뭐 진짜 대한민국의 그 생존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참 걱정되는 것이 이 트럼프가 그냥 뭐 돈 준 것만큼 너희들 방어해 주겠다. 너희들 부자 나라가 왜 이렇게 말이지 돈에 인색하냐. 오히려 뭐 아파트 돈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문재인한테 돈 받는 게 쉽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 분담금하고 우리 그 한미 동맹 관계 요걸 좀 이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미 동맹은 다른 동맹과 좀 다릅니다.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1953년 휴전이 되고 국가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물론 폐허된 상태에서 이승만 정부라는 것은 뭐 실제 외교관도 없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그렇게 정립되는 위상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북진 통일을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한국 전쟁이 나던 그 다음에부터 소련과 미국 사이에 벌써 교감을 했어요.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쟁의 본질은 소련이 남진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쉽게 말하면 소련은 부동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항구를 통해서 세계화하는 전략 속에서 김일성이를 충동질시키고 김일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스탈린 전략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국을 끌어넣은 거죠. 당시에 중국은 50년 한국전쟁 때 중국은 국가 체제가 안전한 체제가 아닙니다. 49년 10월 달에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국부군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 국가가 재건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국전쟁이 나가지고 승자도 패자도 없이 막 밀리고 올라가고 이런 승부 속에서 휴전이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끌다가 휴전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문점 회담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서명을 안 하잖아요. 이 기회가 통일 기회인데 왜 이 전쟁을 끝내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승만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또 의회에 가서 연설할 때 그만한 인물이 없었죠. 그럼요. 압도적 미국 의회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미국을 불안하게 한 것이 방공포로 석방이 돼가지고 그 거제도 수용소에서 28,000명을 석방했어요. 미국 승인 없이. 그러니까 이런 정말 대단한 인물 이승만을 달게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북진을 잠재우면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해야 되겠다. 이 결과로 얻어진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53년 10월 1일 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맹이라는 것의 의미를 국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동맹이라는 것은 동맹을 맺은 나라와 똑같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만 동맹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53년도에 한국과 미국의 적은 북한이고 소련이고 중국이에요. 동맹 일체잖아요. 적이 공동 적이 있으니까. 근데 세월이 벌써 한국전쟁 난 지가 60년, 70년 다 되고 휴전된 지가 67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66년인가 7년인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적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적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하고는 우방이고 무역을 하고 동맹을 유지해 가면서 이제 미군 주둔하고 있고 상호 방위 전략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군사 전쟁 훈련도 하고 전쟁 연습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도 지금 상당히 무역이 지금 우리나라 무역의 거의 30%가 중국 무역. 전부 중국 무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없는 안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충돌해요. 그다음 북한은 적대 국가이면서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대상 국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적이 되지만 네. 때로는 또 같은 협력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동포관계. 동포관계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적의 개념이 애매해진 거죠. 두 나라가 공동의 적을 네, 갖기 네. 어려울 상황이 현재 한국 실정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 지소미아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발효를 이제 정원을 얘기하니까 종료를 얘기하니까 즉각 미국 폼페이오가 실망스럽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실망스럽다 그랬어요. 이 외교적 국제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실망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 중대한 용어입니다.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죠. 정말 우방국에다가. 근데 아주 공개적으로 폭스뉴스라든지 CNN 방송에 가서 실망스러운 선택이다. 한국 정부가 그럴 줄 몰랐다. 얼마나 내가 많은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비건이라든지 볼턴을 보내서 다 하고 확인을 했는데 언제 우리한테 의사전달을 했냐. 지소미아를 종전다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되죠. 한국 정부는 충분히 미국에다 의사전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 아니다. 동의 아니다, 이게요. 국사 외교적으로 용어로서 자기들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 우리가 사인을 했냐, 동의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실망스럽다 그랬죠. 그 다음 트럼프는 두고 보면 난리라고 해서 두고 보면. 아까 우리 그 렌스에 하셨던 그 앵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좀 껌값도 안 되는 방위비에 대해서. 자기 나라 안보를 지켜주는데 왜 그걸 뭘 인정하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 여유 있지 않게 쉽게 말하면 야박하게 구냐. 너희들 지금 6조 정도 한국의 주한미군 38,000명 주둔비가 3만여 명이죠. 3만여 명 주둔비가 6조 정도 들어간대. 5조에 조금 더 넘어서. 그 5조 8천에서 6조 정도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인건비까지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주둔 인건비.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1조를 부담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8천억에서 1조로. 근데 그 매년 이제 한 20%씩 올려도 뭐 1조 한 2천억 이렇게 될 판인데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미국 그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5조를 다 달라고 한다고 지금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까 뭐 5배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견딜만한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바꿔 말하면 뭐 속된 말로 미군을 빼가겠다고 할 정도로 압력이. 그렇습니다. 철수 압력하고 비슷한 건 있는 거예요. 100% 책임져라. 이제 너희 안보가 너희 경제가 그만 컸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런 방위비를 다 내놓고 미군을 주둔시키든지.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단계적으로 올려가자.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이 얘기는 꼭 우리 대한민국만을 꼭 집어서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무임승차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독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죠. 세계 28나라의 미군 주둔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대한민국을 꼭 집은 건 아니더라도 상당한 위협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적 부담과 또 안보적 부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 우리 정부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 상태에서 미중 동맹이익과 우리 국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렇죠. 근데 저희들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는 국가 이익은 안보 없이는 안 생깁니다. 미국의 동맹의 위기가 오면 안보가 위기가 옵니다. 그럼 어떤 이익도 국가 이익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국가 이익과 동맹 이익을 별도로 보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같이 연결고리라는 말씀이죠. 연결고리라는 말씀이죠. 동맹 이익이 국가 이익이에요. 근데 그걸 따로 치어가지고 동맹 이익은 국가 이익을 위해 갈 수 없다. 이런 다음에 상당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좋은 수가 북방 관계는 강화되고 남방 관계는 혼란스러워지는데 맞아요. 이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이 국가 이익이고 민족 이익이 앞섰지 않냐 이런 논리는 국제 질서에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죠. 한국은 국가 이익이고 동맹 이익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죠. 지금은 우리 안보 없는 경제 개발 자체가 없고 만약 동맹 위태로우면요 자본, 기술 다 빠져나간다고 봐야죠. 기업들이 다 나가요. 다 빠져나간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정부 지도자들, 외교하는 사람들도 국가이익과 동맹이익은 일치하거나 오히려 동맹이익이 위에 있어야만 오늘 이 시대 상황을 맞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단국가 우리 한국은 그렇죠. 지금 우리 서령수 박사님께서 예리하게 지금 현재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세계가 미국하고 중국의 그 패권 전쟁, 뭐 경제 전쟁, 뭐 무역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흔한 말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안미 경중, 안보를 생각하면 미국 쪽으로, 경제를 생각하면 중국 쪽, 아까 30%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옛날에는 북한이 통미봉남의 그 정책에서 이제는 통미배남, 이 남한을 빼버리겠다, 배제하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김정은의 기조가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을 조금 예리하게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그 어떤 언어나 예. 어떤 행동이나 경우에 따라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예. 그냥 예. 용어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전략과 전술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하, 예, 예. 국가 목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예. 전술은 무슨 짓을 해도 정당화돼 버려요. 아하, 전술은 정당화되는구나. 우리는 예. 과정과 목표가 다 정당화돼야만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예. 북쪽 공산주의 이론에는 전술은 어떤 짓을 해도 목표만 달성되면 됩니다. 아하, 전술. 그러니까 용어는 언제든지 수시로 바꿔요. 그 용어의 혼란이네. 혼란이죠. 예, 예, 용어의 예, 혼란이죠. 예, 용어의 혼란. 그래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야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 어떻게 잘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나 김일성이가 백산까지 올라가서 우위를 다졌는데 또 9.19 합의에 의해서 지금 비무장지대가 사실은 비무장화 해가지고 DMZ가 지금 허공에 뜨듯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로서는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도 그 미련을 못 끊고 있냐 그러지만은 예, 예. 그 신중하게 밑창을 봐야지 위에서 저 무슨 당 선전 기관지들이 떠드는 거나 예, 또 예. 중앙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아나운서들의 소리에 예. 귀 기울일 필요는 별로 그래, 없습니다. 현혹돼서도 안 되고, 예, 예, 그렇다는 목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나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중의 그 무역전쟁이 지금 예, 예, 예. 재작년 그렇습니다. 7년부터 예, 시작돼가지고 벌써 3년째 그러니까, 갑니다. 예. 근데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관세가 뭐 심지어 뭐 25%, 예, 30%까지 붙이고 예. 중국도 보복하고.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기술 전쟁을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패권이란 말은 한 시대를 지도하는 나라가 우뚝 서 있는데 예. 그 나라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날 때 패권 경쟁을 하거나 패권 전쟁을 한다고 예, 용어상. 예, 예.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런 패권인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오래된 15세기에는 베네치아하고 포르투갈의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예, 예. 16세기는 스페인 예, 지배와 스페인. 네덜란드하고 전쟁한 거라든지 예, 예, 예. 17세기는 프랑스와 영국 전쟁이라든지 예, 예, 예. 18세기는 또 미국과 영국 전쟁이라든지 예, 예, 예. 19세기는 이제 2차 대전 미국과 독일의 전쟁, 일본과 전쟁이라든지 예, 예. 지금 20세기는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지금 전쟁이다. 패권 전쟁이잖아요. 예, 예, 패권 전쟁. 여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1세기마다 그런 일은 벌어지는데 지금 벌써 일찍 온 거죠. 일찍 왔네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예, 예, 예. 80년 예, 돼가지고 예, 시작이 예, 됐으니까. 예, 예. 그러나 뭐 이 전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20년 간 다음에 또 1세기에 패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패권을 교류하는, 교차하는 모든 수단에서 전쟁이 따라왔다는 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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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하나의 학설에는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해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예, 그리스하고 예, 저 예, 그 옛날 아테네 전쟁 때, 아테네 전쟁 때, 그 예, 예. 책을 서사시를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예. 투키디데스예요. 투키디데스. 전략가고, 예, 예, 군사 전략가죠. 예, 전략가고 예, 이제 예. 철학가인데 예, 예.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전쟁은 한 나라의 지도력에 또 다른 나라가 커가지고 예, 예.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부딪힐 때 예, 예. 이 전쟁으로 가는 것이 역사적인 선례다 예. 이렇게 선언했는데 예. 최근에는 또 미국의 학자들 중에 로버트 길핑 교수가 있고 예. 모델스키 교수라는 사람, 모델스키라는 교수가 예. 패권국이 어떻게 쇠퇴하는가. 그러니까 예, 예. 미국의 쇠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미국이 네, 쇠퇴 간다는 얘기죠. 쇠퇴하는 예, 예, 예. 그 이제 아까 민주주의 어떻게 망해가는가 예, 그걸 예, 예. 썼듯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끝났고, 예. 아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란 말 자체가 이미 패권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쇠퇴해 간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패권이 안정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계를 도와주고 세계 앞에 큰 소리 칠 텐데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걷어들인다 이게 아까 멕시코 국경을 막아가지고 이민을 안 받아들인다든지 자유무역을 자꾸 자기 독선적인 무역으로 일방적으로 막 폐기하고 FTA 같은 걸 폐기해버리고 자기 실리를 추구하고 과거에 그 레이건 때도 월남전 패전 이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슈퍼 몇 종가 뭐 301종가 발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보복관세를 붙이고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이제 패권의 쇠퇴라는 거예요. 예, 쇠퇴. 예. 그러니까 미국이 불쌍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중국이 이제 소련이 패권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도전했잖아요. 중국이 시진핑이가 지금 법적으로도 영구 집권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대륙굴기라고 해가지고 화려한 중화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1대1로라고 과거에 실크로드 신형 실크로드 126개 나라를 연결했어요. 육로로 해상으로.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미국의 모든 기술을 앞서갔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 그게 이제 미국을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아주 기록될 만한 기술들이 뭔 기술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통신 기술. 통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아주 그 기술 신기술. 뭐 AI 인공지능, 뭐 로봇이라든가 뭐 로봇 기술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이제 4차 산업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써요. 그렇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쓰죠. 과학 용어인데 그것이 이 세계 질서의 핵심에 기술이 있고 첨단 기술이 있다. 첨단 기술이 그 첨단 기술이 과거의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새로운 신기술이에요. 신기술이죠. 그것이 바로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종합한 그 중에 핵심이 파워를 힘을 일으키는 소재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석유 자원, 가스가 세계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소가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 산업으로 바뀌는 것이 4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는데 미국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첨단 기술 미국 걸 갖다 중국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역수출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교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망을 전부 장악해버렸어요.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맞습니다. 화웨이가 원래 그 공산주의 국가일 때도 중국의 정부 안에 있던 전쟁에 관한 통신 기술을 맡은 부서의 그 산업이에요. 그렇죠. 정부 기관 산업이죠. 기관 산업. 근데 지금은 명색이 이제 민간인한테 맡겨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화웨이 통신 산업이 지금 모든 인터넷 산업의 핵심 정보가 없이는 또 인터넷 산업 확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들어와 있지만 미국의 유명한 뭐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러니까 구글 시스템 이런 전부 다 거기 통신 위성을 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이게 4차 산업 소위 패러다임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구나. 파워 시프트처럼 이렇게 되면 패권은 이미 장악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서 시장은 이제 무역전쟁이라 한다면 이것이 이제 기술전쟁으로, 환율전쟁으로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전쟁까지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미래학자들이 지금 이제 예견하는 얘기네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중도 결국은 전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확률이. 그게 아마 투키디데스가 뭐 얘기한 거가 이제 거의 예측인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아까 얘기한 길피드 그 학자 중에 대표자가 아까 얘기한 그 학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적어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만한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그 로버트 길팅이라는 교수가 있고, 그다음 모델스키 교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패권국이 100년 주기로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한 책도 쓴 사람들인데
제일 첫째 조건은 국제 체제가 불안전해진답니다. 그렇죠. 패권 경쟁이. 그리고는 자유무역 체제가 해체된대요. 해체되고. 예. 지금 결국 일본도 우리한테 경제보복의 자유무역 질서를 가장 주장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서 심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른 수출기를 막아버리겠다면 한나라는 산업이 망해버린 거잖아요. 산업이 전부 국제화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파국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패권을 가진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국제체제가 불안해지고 자유무역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은 새로운 패권이 도전하는데 중국이 2030년에 가면 미국의 소위 총량 GDP를 능가할 거라고 능가한다 얘기 앞서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미국의 또 재벌들도 트럼프를 옹호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못 크게 거기에 이제 한반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의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셔버려라. 그리고 중국의 고단위 첨단 산업이 무너지고 결국 미국이 다시 가스, 세일가스도 발견했겠다. 한 1세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에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달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어진 걸 견제하고,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해라, 너희들이. 우리 편이냐, 쉽게 말하면 저쪽 편이냐. 그렇죠. 어설프게 경제 좀 이익 본다고 해서 그쪽에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걸치 마라. 그런 얘기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까? 여기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좌우로 논아주고 이러다가 국난을 대한제국 시대 국난을 못 이기고 일본의 제국한 식민지 된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되돌이 된단 말을 되돌아 온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 서령구수 박사님을 모시고 이 세계 질서가 그 재편이 되고 우리 한반도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봤습니다. 제가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종길 TV를 보시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저에게 에너지를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서령수 박사님 뭐냐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 천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가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그 엄청난 그 로드맵, 또 꿈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어떤 시기가 있으면 또 한번 이 질서 이후에 우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다면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면 오늘 여기까지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무역은 6번째, 모든 총합적 경제가 10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요. 선배들이나 우리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노력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흔히 민주화하고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 외에도 뭐 산림자원의 성공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면에서 얼마나 우리의 그 소위 한국의 참 젊은이들이 세계 나가가지고 방탄소년단 같은 거 보세요. 그렇죠. 뭐 대단하죠. BTS 같은 거. 1년에 버는 돈이 5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기업도 못 버는 돈을 벌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출의 일종의 그렇죠. 힘이고. 그런데 이것은 안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동맹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일본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로 가야 돼요. 과거 파헤쳐가지고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미래로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 인식의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편이냐, 우리 것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너와 나가 하나 돼가지고, 다른 가치,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일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통일을 지금 뭐 들리는 말이 하면, 통일은 미래의 것이니까 걷어채우고 평화나 번영, 이게 평화 번영은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앞에서 안 두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평화와 번영은 통일이 없이는 평화 번영이 올 수 없다고 하지. 번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우리 국민이 가치관을 정립해서 미래로 세계로 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 소위 시프트라고는 예. 이 구조의 변화, 예. 아까 말한 4차 산업, 예. 이건 기업에게 정말로 자유로운 여유를 줘야 돼요. 예, 예, 예. 기업을 간섭하면 안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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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자리 창출하는데 압력을 넣어도 안 되고, 예, 예, 예. 그래서 기업만은 자유무역 질서에 준해서 예. 스스로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예, 예. 임금도 시장이 알아서 결정.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예, 예. 노동 시간도 시장이 알아서 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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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예. 인위적으로. 왜냐하면 예, 예. 사회주의에서 모든 틀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회주의 예, 경제이론은. 예, 예, 예. 근데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예, 사회주의 경제 가지고는 경제는 발전 못한다. 예, 예. 대안이 없어요. 어떤 예, 대안도 있으면 예, 내놔버렸어요. 예, 예.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죠. 없죠. 다만 그 평등이라는 맑고 산 그 아름다운 그렇죠. 말은 들리지만 예, 예. 그거 가지고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예. 정부는 국민의 민심을 읽어야 돼. 민심을. 예, 국민이 원하는 쪽을.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렇죠. 모든 권력은 2조에 국민부터 나온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국민을 외면하고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지금 예. 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예, 예, 예. 국민은 아니다는데 권력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행위 때문에 예, 예, 예.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예. 소ron거리가 돼 예,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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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식이라는 게 있어, 상식. 그렇습니다. 예, 예. 지식세계, 일반적으로 경험한 세계를 예. 복합적으로 엮어놓은 게 상식이야. 예. 어떤 것도 상식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예. 그러면 법을 다루는 사람은 예. 가장 정직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그냥 뭐 혐의가 있으니까 나는 죄인 뭐 판결 안 났어? 그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지도자들도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달라 이거다. 그리고 염치가 있어야 돼. 예. 공자님이 인간의 기본 도리 중에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측은지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측은지심. 잘못을 저질렀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 예, 돼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예, 예, 어? 예, 예. 스스로 그 자기가 자기를 결정해야 돼요. 예. 뭘 오기로 막 국민이 원하지 않는 데 붙어서 그 법 집행이 되겠습니까? 아이,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가겠어요? 예, 예, 그럼 예. 공산은 북한에서는 하는 짓이지. 이런 면에서 오늘 예, 예. 국민이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예. 국가가 자각해- 여기에 왔으니 예, 예, 예. 여야가 없고 예. 좌우가 없고 예, 진보 예. 보수가 없습니다. 예, 예. 모두 하나 돼서 예. 나라 위기를 관리하는데 일심동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교육에 대석하 계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서령수 박사님을 모시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그리고 중러 또 외교 관계 여러 가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짚어봤습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경제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 관계로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견고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우리 한국의 안보, 그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그 정부, 또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야 되고, 임금 관계도 기업에 맡겨야 됩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총체적으로 우리 서령수 박사님이 진단하고 진맥하는 내용 같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 서령수 박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박종길 뉴스룸에서 박종길이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서령수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